핵공격 임박했나? 러시아. 긴급 공수한 물건 뭐길래? 러시아가 요오드 대량 구매를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요오드와 칼륨은 성분은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7일 현지 시간 더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약 500만 루블, 약 1억 2천만 원의 요오드와 칼륨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조달 절차 기간은 나흘밖에 되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3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긴급성 면에서 이번 공고와 차이가 있다. 이번 요오드 구매 공고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 결정 주민 투표 뒤에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러시아가 자국의 병합들 루한스크 도네츠크주, LDNR,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탈환 시도를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사용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러시아군 500명 자포리자 원전 점령, 매우 위험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7일, 현지 시간,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은 그들의 사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점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소통은 시작했다.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위협이 지구 전체에 대한 위험이라며 전 세계가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함으로써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약 500명이 러시아군이 내부로 들어온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는 러시아 점령군의 행동을 시급히 멈출 수 있다. 세계는 이런 경우 제재 패키지를 이행하고 그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떠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며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인터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고강도 경고장을 날린 직후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논란이 된 핵 선제 타격론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한 우크라이나어가 오해를 받았다면서 선제 타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호주의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와 한 영상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핵공격을 기다리기 전에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도록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호소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러시아에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 발언이 쏟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발언은 공격이 아니라 제재를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선제적 발차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 타격, 번역 이후 러시아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받아들였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다 면서 러시아가 논란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인을 향해서도 당신의 몸과 권리, 영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전쟁에 동원된 아이들은 총도 장갑차도 없이 온다. 그들은 총알바지로 이곳에 던져지고 있다. 고 경고했다. 또 푸틴이 걱정하는 모든 것은 핵공격이 아니라 지역사회 라며 그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국민만이 그를 대체할 수 있다. 그의 권력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 고 촉구했다. 크림대교 폭발 원인 트럭 폭탄 이었다. 우크라 이번 시작일 뿐. 러시아가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케르치에엽 대교에서 8일 오전 현지 시간 트럭 폭탄이 터지고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에 불이 옮겨붙어 폭발해 다리 일부가 붕괴했다.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메시지를 사건 직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정부기관인 국가반 테러위원회를 인용해 이날 오전 6시 7분, 한국 시간 오후 12시 7분,
함께 이 다리의 자동차 통행 부분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폭발했다는 발표를 전했다. 이에 따라 다리의 일부분이 손상돼 부분적으로 붕괴됐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다. 이 영향으로 크림반도로 향하는 철도편의 운행이 당분간 모두 중단된다. 다만 선박이 다리 아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었고 케르치에협 일대 선박의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러시아 당국은 주장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사는 러시아 교통부를 인용해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케르치에협을 건너서 오가는 연락선이 운행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에 군수물자 등을 공급하려는 러시아 측 계획에 당분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조사토록 정부에 지시했다.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인 마히일로 포돌야크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사건이 시작이라며 러시아가 만든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부적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하며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것은 모두 추방되어야 한다고 트윗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파괴된 다리의 사진을 크림대교의 아침 모습이라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하면서 연료 탱크에 불이 붙였다. 도로의 일부가 파괴됐다. 모두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이나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일부 붕괴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징하는 기간시설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해 강제 병합한 뒤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2016년 크림대교 건설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대표적 점령지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19km 길이 크림대교는 2018년 개통됐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이며 러시아는 이 다리를 짓기 위해 건설비 수조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안전우방으로 간주되는 크림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로서 러시아의 전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후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러시아는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으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폭격하겠다고 올해 6월 경고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다수 러시아 우방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국제법 위반으로 본다. 크림대교 붕괴 푸틴의 실질적 상징적으로 타격 줄 듯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군사보급로 크림대교, 케르치에협대교의 일부 붕괴가 러시아의 실질과 상징 양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다리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일 뿐 아니라 러시아가 한때 점령했다가 최근 후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대한 보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군사보급로 기능에 차질이 생긴 만큼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전선에서 교전 중인 러시아군이 보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 다리를 통한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으로 통하는 경로가 크림대교와 크림반도를 통하는 철도와 도로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군사보급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에서 아조프해로 이어지는 몰로치나 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 멜리토폴에 연결된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항구를 통해 해로로 보급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육로에 비해 안전성이나 신뢰성 수송 용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세 생일 바로 다음날 벌어진 이번 사건은 그에게 상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2018년 5월 18일 이 다리의 개통식을 주재하면서 트럭을 직접 몰아 다리를 건너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그는 크림대교 건설이 제정 러시아 시점을 걸쳐 여러 시대에 걸쳐 꿈이었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와 재능에 힘입어 기적이 성취됐다고 말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는 이 다리가 공격당할 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폭격하겠다는 공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체면을 유지하고 국내 입지 강화를 위해 강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 CNN은 푸틴이 현 상태에서 판을 더욱 키울 시 우크라이나 침공 시도나 푸틴 정권 자체가 완전한 붕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죽을 수도 있다. 전문가 경고 나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로부터 잇따라 패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국제문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푸틴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펜먼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교수는 7일 텔레비전 뉴질랜드 TVNZ 방송 1뉴스 프로그램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펜먼 교수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 점령지로부터 계속해서 퇴각하고 있다. 며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징조로 러시아군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푸틴은 빨리 그걸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며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권력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푸틴이 대통령과 총리 등으로 러시아 권력을 잡고 있는 22년의 재임 기간 중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의 잇따른 참패로 푸틴이 국내에서도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했던 헤르손 지역, 하르키우 지역, 루안스크 지역, 도네츠크 지역 등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이 굴욕감을 느낄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러시아군이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패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세는 확실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핵으로 위협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 라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 위 대북 사업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태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와 함께 각종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한 곳이다. 현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아태협과의 대북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는데 쌍방울그룹은 아태협 사업에도 각종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측은 아태협의 사업 참여 자격, 기금 지원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의 일부다. 김강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하김. 이 단체가 주로 했던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그거는 동북아 전쟁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단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남북협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평화공원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인지 아니면 이 단체의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요? 중략,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들을 제공해서 사업들을 추진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본인들의 홍보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활용된 부분들이 없지 않다. 중략 여기 단체가 3월 8일날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사실은 이런 사업들 경험이 없는데 홈페이지 안에서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보니까 3년 동안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지만 이걸 지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실적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사실은 그리고 올 3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목적, 경험들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여야지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곶감 빼먹듯이 그냥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빈원 인가할 때 기준은 실적과 북측과의 합의서입니다. 실적은 제가 보기에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전에는 유해 봉안과 같은 일을 했으니까 실적은 없었을 거고요. 어떤 합의서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합의서 내용들을 가지고 통일부에서 급하게 인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하는 필리핀에서 했던 행사에 참가했을 때 엄청난 행사 진행 과정.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몇 줄로 그냥 정리돼 있지만 미숙한 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략,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교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 얼토당토 않는 기관에 기금 지원하는 꼴. 실제 아태협이 국세청에 공시한 공익법인 공시서류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언급한 필리핀 행사인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추진하던 당시 아태협 직원은 3명이 전부였다. 김 전 의원은 주간 조선과의 통화에서 연혁을 비롯해 어디를 봐도 대북교류 행사를 벌이기에 적합하다는 근거가 부족해 보였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가 하려는 사업이 그대로 나와 있었는데 뜯어 살펴보면 이것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단체가 하는 사업에 도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헷갈리더라 라고 말했다. 당시 아태협 관련 예산이 상당했고 아태협에 대한 촘촘한 자격심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아태협이 당시 경기도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추진할 수 있던 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또 사업자 선정의 우선 조건이 북측 인사의 참여였다. 아태협이 선정된 것도 이 조건에 충족돼서였는데 기금 사업 특수성 때문인지 예산 정산 등이 확실치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아태협은 앞서의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료들의 참석을 이끌내기도 했다. 대북 사업마다 수상한 브로커 있었다. 도의회 일각에선 당시 아태협 자체보다도 아태협이 리종혁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 초청을 비롯해 각종 대북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함께한 브로커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하기도 했다. 매 사업 과정에서 중복된 이름의 브로커가 눈에 띄었고, 이 브로커를 통해 대북교류협력기금이 사업 관계자나 정치권 쪽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심 정황에서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한 전직 도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이 어디론가 불투명하게 집행됐고 공통된 브로커가 항상 껴있었다. 누가 봐도 기금 자체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관련 부처를 통해 알아보다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식의 도의원 개입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고지를 받기도 했다. 더 이상 공론화할 수 없었는데 그게 지금 터지는 듯하다. 아태협이 이 대표 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와 함께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앞서 언급된 2018년, 2019년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였다. 쌍방울 배임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쌍방울그룹이 특히 이 행사에 수억 원의 비용을 지원한 사실,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됐다는 사실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안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든 혐의로 지난 9월 17일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앞서의 전직 도의원도 의심한 아태협 후원금의 흐름이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경기도에 우회적으로 후원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지난 9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서울 용산구 아태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 간 오고 간 자금이 이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함께 아태협 자금의 용처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아태협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9월 21일 현지 시각 한일 양국 정상이 비록 약식이긴 하지만 2년 9개월 만에 뉴욕에서 마주 앉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와해된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은 주변 4강, 강, 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 9월 21일 통원령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와 핵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당분간 마주 앉을 일이 없어서다. 자연히 외교가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4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통해 사면임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습근평.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언제, 어디서 마주 앉게 될지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예방한 리잔수, 율전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 편으로 시진핑 방한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반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중해달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양자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마주 앉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결국 관건은 장소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시진핑 서로 먼저 와라. 형식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먼저 방한하는 것이 맞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나 방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답방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진핑은 지난 9월 14일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2년 8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과 국경을 맞댄 중앙아시아를 택하면서 주변국 외교부터 다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셈이다. 반면 중국의 국내외 정치 일정상 시진핑의 연내 방안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10월 9일 중국 공산당 중공 제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중전회를 시작으로 10월 16일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당대회, 10월 23일 중공 제22일 중전회 등 5년 만에 새 지도부 교체로 인한 일정이 촉박해서다. 오는 11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1월 18일부터는 태국 방콕에서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11월 동남아에서 열리는 G20과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말 사면임을 확정짓는 시진핑의 국제사회 데뷔 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7월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 조코 의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시진핑이 G20에 올 것이라고 공언한 터라 이 같은 가능성은 높다. 자오리젠 조립견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터라 시진핑의 11월 동남아행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시진핑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연내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시진핑은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사다. 푸틴 역시 주요국 정상 중 유일한 우군인 시진핑의 입장을 배려해 이른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 개시 시기를 지난 2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식 직후로 미룬 바 있다. 반면 전쟁이 지난 2월 24일 개전 후 지나치게 길어지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1969년 중 소국경 분쟁 이후 극대화된 상태다. 시진핑은 지난 9월 15일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했을 때 푸틴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 측도 중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구소련 독립국가연합 CIS의 일원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찾은 것도 푸틴의 추가 영토화역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대란 위기가 닥쳐오자 그간 코로나19 발원 문제와 신강, 의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던 유럽 국가 정상들 역시 시진핑의 러브콜을 보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9월 22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1월 각각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숄츠 총리의 첫 방중을 위해 중독 우호협회장을 맡고 있는 사명덕 전 주독 중국 대사가 독일에 들어가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차단된 유럽으로서는 한겨울이 닥치기 전에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자연히 중재자로서 시진핑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1월 발리 또는 방콕서 만날 듯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먼저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 성도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차례로 만난 바 있다. 다음은 한국이 개최할 순번인데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에는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은 역대 한일중 정상회의에 국무원 총리를 이른바 정상으로 내세워왔는데 내년 한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면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차기 총리로 내정된 인사가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총리는 헌법상 2기, 10년, 초과 연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리커창이 후임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내년에 새 중국 총리가 방한하면 연내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초 대중특사를 파견하지 않았고 시진핑으로서도 한국에 올 특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올해는 시진핑 방한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중 수교 30주년인 올해 한중 양국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오는 11월 G20과 아펙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에서 상견례 형태로 먼저 마주 앉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독일 베를린 G20, 2017년 7월, 베트남 다낭 아펙, 2017년 11월 등 다자회의에서 시진핑과 먼저 만난 뒤 그해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순서를 밟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총서기 간 상호 교차 방문이 이뤄진 한중 수교 20주년, 2012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란 지적이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때 사면임할 가능성이 높은 시진핑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는 만방내조 이 그림을 원할 것이라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중국을 먼저 찾는다면 지지층인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제3국에서 먼저 만나는 형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측은 러시아의 엄중 경고를 거듭하면서도 실제 핵공격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핵공격 시 제재 강화에서 재래식 공격, 핵공격, 푸틴에 대한 참수 공격 등에 이르는 다양한 보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9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주를 러시아에 합병한다며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국이 2차 대전 당시인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이를 지칭한 듯 미국이 선례를 만들었다 고도했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했으니 러시아도 못할 것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월 30일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0월 1일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의 요충지인 도네츠크주의 리만을 탈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리만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쪽과 남쪽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보급로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군은 이 보급로를 잃으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이 리만을 상실하자 러시아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특히 푸틴이 체첸공화국 수장으로 임명한 람잔 카디로프는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 국제적으로 핵무기 사용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금기시되어 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을 제한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할 정도였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전 패배 당시에도 두 초강대국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흔적은 없다. 그런데 푸틴이 77년간 유지되어 온 핵무기 사용 금기를 깨려는 것이다.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패하고 국내에서는 동원령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제재가 지속되는 등 많은 전선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 고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로드 손튼 교수는 최근 포브스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푸틴이 절박해질수록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커진다 고 덧붙였다. 미 미디어 폴리티코도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푸틴은 국내적으로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동원령 이후 인기 폭락은 심각하다 고 전했다. 실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탄두를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전술핵탄두의 위력은 통상 100노트 이하로 1노트는 TNT 1000T 위 위력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15노트이었다. 러시아는 현재 약 6,000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00발가량이 전술핵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미국은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흑해 지미인이 섬이 목표되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를 쓸 경우 처음에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손튼 교수는 예상했다. 손튼은 핵공격은 러시아가 자신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장치, 시그널링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흑해상의 지미인이 섬을 목표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미인이 섬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되찾는 작은 섬으로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다. 아메리카 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 연구원도 푸틴이 흑해나 북극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과시효과,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술핵 무기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핵공격 충격은 폭탄의 위력이나 장소,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리 작은 폭탄이라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생존자들은 방사능 피폭으로 장기간 질병에 시달리며 방사능 낙지는 유럽과 아시아에 환경재앙을 초래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폴리티코는 미국의 탐지가 지상, 공중, 사이버 공간에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야전에서 러시아군의 배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업용 위성을 한층 더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핵공격 명령을 하달받은 부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또 하나의 초점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감시 강화이다. 이곳에는 재래식 핵공격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과 초음속 미사일 등이 배치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의 미사일 배치를 늘려왔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미국이 러시아의 핵사용 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전 경보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공군기들과 로켓 발사되는 재래식 미사일은 물론 소규모 전술핵 탄두도 투발할 수 있다. 푸틴이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푸틴이 언제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갈아 끼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재앙적 결과, 카타스트로픽 컨시퀀시즈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의 핵사용을 억제해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핵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러시아와 소통해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는 신중했다. 왜냐하면 재앙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전달하더라도 쌍방 간의 말싸움을 하는 게임에 빠져드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막전막후에서 러시아에 엄중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러시아가 저위력의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보복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핵 공격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전략 무기들, 현재 B-52 전략 폭격기, 왼쪽은 노르웨이, 루마니아 상공을 상시 비행하며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방사능 낙지는 나토의 참전 명분 미국의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지난 10월 2일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러시아의 흑해함대도 침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BC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나토를 지휘하여 우크라이나와 크림에 있는 모든 러시아군의 재래식 군사력과 흑해에 있는 모든 러시아 함정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사용한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나토 회원국에 확산되는 것은 나토의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트레이어스 장군은 이어 핵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해도 러시아의 핵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미국의 매튜 크레닉 전략안보연구소장도 지난 10월 1일 러시아의 핵 사용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무런 군사적 보복을 가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중국 등 다른 핵 보유국들도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무기를 서슴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와 CIA 중앙정보국에서 전략 및 핵방어 정책을 다룬 그는 애틀랜틱에 기고한 대통령에 보내는 제언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실망한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 핵무장을 하여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고 경고했다. 크레닉은 러시아의 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두 가지 보복 옵션을 추천했다. 첫 번째 보복 옵션은 현재 정책을 강화하는 것,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며 우크라이나에 더욱 현대적인 무기를 제공하며 동유럽의 군사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핵 사용은 지금까지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인도로 하여금 제재의 강도를 높이게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들과 우크라이나군이 핵전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오드약, 방사능 방어복, 가이거 개수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나토는 동유럽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폴란드에도 미군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크레닉의 주장이다. 유럽의 공대지 미사일, JASSM, 이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GLCM 등의 저위력 전역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경보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는 전략폭격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핵잠수함들을 배치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도 24시간 타격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 뉴시스 미국의 민감한 행동의 참수작전도 포함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의 군비를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는 억제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동맹국이나 적국 모두 핵공격에 대한 반응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크레닉은 두 번째 보복 옵션으로 미국의 직접 재래식 공격을 꼽는다. 미군이 핵공격과 관련된 러시아군이나 군사기지에 제한적으로 재래식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군과의 합동작전은 보다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크레닉에 따르면 미군의 직접 개입은 의미 있는 대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억제를 되살릴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핵 사용에 대한 금기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직접 개입은 러시아 나토 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 러시아는 자국의 핵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 동맹국들도 핵무기 공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여 러시아의 추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다. 핵무기 대응은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를 재확립시킬 수 있다. 앞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안게 된다는 경고를 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이나 적국들이나 미국이 나약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러시아의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 것인가의 문제가 떠오른다. 또 미국의 핵공격이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핵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더 큰 규모의 핵전쟁과 인류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크레닉은 미국으로서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정책을 강화하는 첫 번째 옵션의 두 번째 옵션 중 미군의 재래식 군사력 공격을 혼합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추천했다. 최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푸틴의 핵공격 위협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의 공격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이 지난 9월 29일 국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전술핵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과 나토에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지 말고 푸틴을 직접 위협하지 말라는 신호이다. 라고 말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지난 10월 1일 설리번 보좌관은 NBC에 나와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미국은 결정적으로 디사이시블리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크렘린과 소통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위 의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스위크는 미국의 고위 군사소식통을 인용, 미 군부에 의해 민감한 행동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잠수함과 공군기를 이동 배치하고 B-52 전략폭격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이 꼽히는데 미군은 사이버 공격 및 우주 공격은 물론 재래식 무기 사용이나 특수작전도 전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스크바 한가운데 있는 푸틴을 죽이는 참수 작전도 대응 방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군부,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미 미 해군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많은 함정을 유럽에 보낸 바 있다. 미 해군의 잠수함들은 핵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트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러시아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다. 지금도 미군 핵잠수함들은 24시간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4대도 미국 노스다코다 기지에서 영국으로 배치되었다. 이 중 2대는 노르웨이 상공을, 다른 2대는 루마니아 상공을 상시 비행하며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미 공군은 최근 노스다코다 기지에서 B-52의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을 신속하게 장착하고 이륙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군부는 재래식 무기 위협으로 러시아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군부의 생각이다. 이 점은 북한의 핵 위협에 킬체인으로 대비하려는 한국군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미 전략사령부의 한 고위관리는 백악관은 기획적인 수단으로 푸틴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더라도 핵공격 상시 훈련 등을 통해 핵보복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뉴클리어 메시징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리는 설리번처럼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우리도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억제가 아니다. 우리의 민감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두들겨 패듯이 무식하게 접근할 때 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사상 유례가 없는 핵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정권 부여를 포함해 선제 타격을 위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한 것이다. 핵무력 정책법의 핵심은 김정은 참수작전 등 한미의 공격 임박 징후만 보여도 핵무기로 즉시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선제 타격의 5대 조건이 명시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 수틀리면 무조건 선제 타격하겠다는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투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 며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반드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쏴야만 핵전쟁인 것이 아니다. 언제든 쏠 수 있다는 정책을 법으로까지 만들어 이를 대내외에 발표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핵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후 서울과 워싱턴의 그 어디서도 북한의 핵 선제 타격 법제와 도발에 대한 뭔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한가한 풍경이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사회 일각에서는 곧 붕괴할 북한이 무슨 핵무기 선제 공격 운운하느냐는 식의 냉소조차 흐른다. 대위 핵 선제 타격 도발에도 태평 가장 아쉬운 것은 지난 9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체 회의였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미국의 확장 억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운영에 관한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당시 회의 결과는 미국 대중 러간 신냉전이 심화하는 세계 질서 흐름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 특히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온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태도는 뭔가 미흡했다. 두 사람은 확장 억제의 성공 여부에 변수가 되고 있는 미국 대중 러간 긴장과 갈등 심화와 같은 요인을 감안해 이번 회의 결과를 좀 더 신중하게 평가했어야 했다.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맞서 한미가 좀 더 큰 틀에서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한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신중함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귀국 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선제 공격 위협에 맞서 기존의 핵 재래식 무력, 미사일 방어 역량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전 분야의 진전된 비핵 억제 능력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도 핵무기 보복으로 대처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자평했다. 심지어 이번 한미 전략협의를 통해 미국이 공약한 확장 억제 덕분에 마치 북한의 핵 생화학 위협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9월 19일 자중앙일보에 공동기고를 싣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전략가로 평가받는 김숙 전 유엔 대사가 같은 날 문화일보 실론을 통해 확장 억제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문제는 조 차관과 신 차관이 이번 한미 전략협의에서 나온 미국의 확장 억제를 뭔가 새로운 지원 약속인 양 자평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략협의에서 미국이 언급한 확장 억제 방안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했던 내용들이라는 지적이다. 즉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내놓은 방안은 기존의 확장 억제 방안에서 촌보도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라는 비판이다. 만약 이 같은 비판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행정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장 억제 지원을 공약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미국이 이번에 새롭게 공약한 확장 억제 지원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두 차관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정권 부여를 포함해 선제 타격을 위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다. 포토 뉴시스 오바마 때와 똑같은 확장 억제 공약 더군다나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학자는 미 MIT 대교수 베리 포슨이다. 그는 저서 절제, 리스트레인트에서 미국의 최우선적인 안보 정책은 미 본토에 대한 핵무기 공격 위협을 막는 직접 억제인 반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는 위험하고 어렵다고 단언한다. 포젠이 그렇게 보는 근본 이유는 확장 억제가 냉전 시기에나 작동하던 전략이라는 점에서다.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는 미국이 소련과 체제 경쟁을 벌일 때 영프통 나토 회원국들과 한일 등 핵심 동맹국들에 대한 소련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확장 억제는 미국의 국력이 최정점에 달했던 냉전 시대에서는 작동할 여지가 있었으나 오늘날 미국이 중 너 두 강국과 동시에 드자비하는 신냉전 체제에서는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힘에 붙이는데 미국의 세계 질서 운영에 향후 20년간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억제는 중러 두 권위주의 강국과의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렵고 위험한 카드라는 것이 포젠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실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직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략적 경직성은 무엇보다 우리의 안이함과 무지 탓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수틀리면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초대형 위협을 가했는데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확장 억제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따져 묻거나 보다 나은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자는 제의는 여야 어디서도 안 보인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 발표 이후 실제로 대통령실, 여야, 관련 부처 어디서도 이에 대해 진지한 비판과 대응 방안 모색을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가 김정은이 두려워할 새롭고 담대한 대북 전략 의제를 내놓지 못하는 데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위협을 충분히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불러온 탓이 크다.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역대 한국 정부가 저질러온 근본적 오류는 미국이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위협에 대비할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항상 대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두 개의 바안으로 나뉜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선제 공격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폭격기, B-2, B-52 등 전략핵 잠수함, SSBN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했을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몇 배로 핵무기 보복을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심리적으로 핵 사용을 못하게 차단하는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 억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신냉전의 도래 등 세계 질서와 환경이 바뀌면서 전략적 현실성이 자꾸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미 현실적 위협이 돼버린 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 공언하는 확장 억제에만 매달리다가는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초기 저서 중 하나인 핵무기와 외교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키신저는 이 책에서 프랑스가 1939년 독일과의 전쟁을 앞두고 진지전에 의한 방어 전략 이외의 대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결국 히틀러가 에펠탑 앞을 득에양양하게 행진하는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당시 독일군은 기계와 부대를 앞세워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함으로써 수많은 프랑스 진지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룩셈부르크 아르덴 숲 수당을 관통하는 전격 작전을 벌여 3주 만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키신저는 이렇게 평가한다. 당시 프랑스는 전략 이론의 강직성, 즉 융통성이 없었던 대가로 군사적인 대참패를 당했다. 적의 전략적 변경에 대한 대안 없이 한 가지 전략만 줬다가는 이른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경고다. 키신저의 경고에서 보듯 북한도 독일군처럼 한미의 확장 억제를 우회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핵 위협이라는 전략적 변경만으로 한미 확장 억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융통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북중 러간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 공격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중러가 영내에서 군사적 갈등 상황을 연출해 미 전략 자산의 발을 묶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이 중러의 지원을 받아 전혀 예상치 못한 핵 위협의 전략적 변경을 이루어낼 경우 한국의 안보는 바로 위기에 직면한다. 북한이 확장 억제를 우회할 때 더욱이 포젠의 지적대로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본토와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나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각종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중러가 견제하지 못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중러와의 관계를 긴장과 갈등으로 가져가는 한 북한의 핵 위협 도발 시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설령 미국이 전략 자산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이동하려 하더라도 중러의 반대와 발목 잡기가 거셀 경우 자칫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과시함으로써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대만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병력을 대만으로 뺄 수 있다는 미국 측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지는 진짜 미지수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지금처럼 이상주의 외교 엘리트 그룹인 블록, 더 블락, 위 구상대로 중러의 체제 전환까지 불사하는 자유주의 패권, 리버럴 헤게모니, 대전략을 추진하는 한 북핵에 맞설 확장 억제는 작동이 여의치 않다고 본다. 더욱이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26%를 넘게 차지하는 등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 미국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은 미 국방비가 갈수록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위협을 할 때마다 미국이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한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했다가 철수하는 일을 되풀이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본토에서 괌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에 온 로널드 레이건함 같은 항모전단이 한 번 전개될 때마다 50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한다. 또 B-1 전략 폭격기의 경우는 1회 전개 비용이 5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확장 억제는 미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갈수록 추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미국과 중러와의 긴장과 갈등이 북한이 UN 안보리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옛 고구려 땅에 세웠던 강력한 봉건국가 라고 고구려와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구려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고구려 인민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고국 회복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마침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발해국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고양자 간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조선대백과사전은 발해의 주민 대부분은 고구려 사람들이었고 말갈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못 받고 있다. 이는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만추족,
여진족의 전신인 말갈족 정권이라고 보는 중국 측 입장과 천양지차다. 중국 측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 이 말갈족 성씨인 걸걸씨였다는 점에 근거해 발해를 말갈족 정권으로 취급해왔다. 걸걸중상에 관해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 역시 속말말갈이라고 적고 있다. 반면 조선대백과사전은 고구려 장수 걸걸중상, 고구려 장군이었던 아버지 걸걸중상 등의 표현으로 역시 고구려와 발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조선과 부여도 삭제 또는 누락 조선대백과사전은 고조선 대목에서도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첫 노예 소유자 국가 라고 한 김일성의 교시를 소개하며 건국 시기를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경으로 잡고 있다. 최근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굴릉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드러난 사람뼈가 지금으로부터 5011년 전 1993년 현재 이것이라는 것이 확증되게 됐다. 며 단군이 반만년 전에 고조선 국가를 세운 우리나라 역사의 첫 건국시조, 우리 민족의 원시조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됐다. 고 서술한 것. 아울러 고조선은 근 3000년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방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고도 서술한다. 반면 중국 국가박물관 측은 고조선의 연대 표기를 하면서 물결표 기원전 108년으로만 표기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기원전 2333년은 물음표로 처리하고 의만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만 표기한 것. 중국계 유민 의만이 건국한 의만조선의 멸망연도만 표기해 중국과 연관성을 강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고조선의 후신으로 역시 만주 일대에 있었던 부여 역시 연대표에서 쏙 빠졌는데 부여는 애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 측에 자료를 보낼 때부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선대백과사전은 부여에 관한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라며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하다가 BC 15세기에 고조선에서 분리되어 BC 12세기 이전에 독자적인 고대 국가로 되었다. 고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딱히 부여 유물이라고 할 것이 없다. 며 부여는 한반도 고대왕국 이전의 소국 단계로 그것을 모두 담을 수는 없고 교과서 역시 일일이 다 서술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지난 9월 20일 윤성용 관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중국 측의 신뢰만을 믿었던 우리 관의 명백한 실수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책임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 내용이 당초 합의와 다를 시 전시품을 회수하는 조항을 명확히 담도록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표준협약서를 보완하고 호송관의 임무에 전시 내용을 확인하는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립박물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패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초부터 본격화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러시아군은 동부에서 하르키우를 내주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수작전의 목표라고 밝혔던 돈바스 지역에서도 40% 이상의 영토를 확보한 상태이며 남부 헤르손에서도 탈환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러시아군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도 크다고 서방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9월 21일 부분적인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방 분석가들은 푸틴이 부분 동원령으로 예비군 30만 명을 확보할 수 있지만 훈련이나 장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에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패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실각, 나아가서는 러시아 연방의 해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벌써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조짐이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지난 9월 19일 동부 하르키우를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여세를 몰아 돈바스 지역인 루안시크 및 도네츠크주로 진격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러시아 핵심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러시아군 엘리트 부대의 사기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ISW는 분석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공격하며 점령지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러시아군에게는 병력 충원이 가장 큰 난제라고 ISW는 지적했다. 러시아 병사들이 지난 7월 11일 볼고그라드 2차 대전 참전비 앞에서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들에 대한 지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청년 남성 인구가 격감하면서 병력 보충에 애를 먹고 있다. 포토뉴시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군의 소수민족 비율. 서방 측 분석가들이나 미디어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대성공 이후 러시아의 패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미군 사령관은 지난 9월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서방이 러시아 붕괴에 대비하여 지정학적인 부담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며 실제로 푸틴이 드러낸 약점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는 푸틴 정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그는 120개 민족을 품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처음에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종국에는 통제불능 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서방이 소련 붕괴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러시아의 붕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지스 장군은 러시아 연방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은 최소한 3가지라고 지적했다. 첫째,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정권 정통성에 기반이 되어온 러시아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다. 본래 러시아 남성들은 군의 봉급에 이끌려 군에 지원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대규모 충원이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체첸이나 다른 소수민족의 군 복무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총알바지로 이용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첸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시작한다면 푸틴의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러시아 지도부의 대응 수단이 없으면 다른 유사한 반란이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시장에서 입은 손실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1억 4,400만 명의 인구를 지탱할 수가 없다. 러시아의 또 다른 수입원이었던 무기 수출은 이제 유지되기 어렵다. 지금 러시아의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다. 셋째,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작다. 영토는 영국의 70배나 되지만 인구는 2배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국가의 중심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국가 정체성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 호지스 장군은 서구는 30년 전에 소련의 붕괴와 내부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여 결국 푸틴 정권이 들어섰다.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로 대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재앙적인 인구 감소. 호지스 장군이 지적한 러시아 붕괴 요인들 가운데서도 인구 문제는 러시아 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8월 9일 러시아 미디어 나카누레는 러시아의 올 6월 출생률이 10%나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러시아에서는 11만 2천 명이 태어났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10%나 감소한 수치이다. 공식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기준으로는 출생률 최저 기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2000년대 최저 수준인 53만 5천 명이 태어나는데 그쳤다.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의 폴 고블 연구원은 지난 8월 러시아에서 장기간의 인구 감소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이나 대규모 군사력 양성에도 장애가 된다 고 지적했다. 러시아 인구학자인 알렉세이 라크샤도 지난 4월 발표된 인구 센서스와 러시아 통계국의 8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황이 재앙 수준이라고 최근 주장했다. 예컨대 2022년 들어 첫 5개월 동안 러시아 인구는 무려 43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며 올 한 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 감소를 보충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인구 유출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심화시켰다고 한다. 라크샤는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경향이 지속되는 점,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한 인구 증가 정책의 약화, 많은 러시아인들이 경제난과 전쟁 때문에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점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의 숫자도 감소시켜 러시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서 벗어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에서 가임기 여성은 매년 3%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여성 1명당 2.2명을 출산해야 하지만 2.5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라크샤는 러시아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 어머니 영웅 칭호나 부여하는 수준의 소련식 방식을 지속하거나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여 영토나 인구를 획득하려는 정책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재앙적 전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크샤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인구를 포함시켜 2010년 이후 인구가 증가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점을 인구정책 부재의 근거로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다음 세 가지 트렌드를 대단히 위협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인구 센서스 결과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러시아 인종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다.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인종적으로 덜 러시아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러시아 사망자 중 많은 비율이 남성 노동인구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와 출생률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셋째, 푸틴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징집연령에 해당하는 남성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